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 컨텐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전체 사회를 맡은 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입니다. 저희가 약간 이제 그 개회를 지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부연하는 말씀 없이 바로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를 받은 정보통신정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희정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오늘 이른 아침에 저희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 미디어 정책학회의 공동 학술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전에는 좀 결합하기 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그것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그런 생태계가 이 디지털 기술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가능해지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라는 그런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진입 장벽 없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이용자들이 그러한 것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해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한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컨텐츠의 창작자뿐 아니라 이제 이용자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뭐 플랫폼과 같은 이제 유통의 구조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각자를 대행해 주시는 여러 가지 또 주체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서로가 이제 공정하게 어떤 기회를 분배받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아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생태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컨텐츠 산업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영역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컨텐츠가 이렇게 표현이나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좋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창작자를 특히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법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데 법안이 문화산업의 여러 가지 사실상의 그런 뭐랄까 산업계의 생태계에 좀 현실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반영해서 정말 복잡성을 그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 법안에 관해서는 좀 사회적인 공론화 그리고 또 저희 학계에서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검토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지금 이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에서 그런 자리를 좀 추가로 만들어서 입법 과정이 이제 좀 더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학계와 또 경제, 경영 그리고 정책 그리고 또 입법 과정에 관여하시는 여러 훌륭하신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듣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 법안에 관해서 이제 이 세미나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각자 이 규제를 만들 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글쎄 perception이라는 단어 보통 저는 생각이 나던데요. 그런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규제를 만드는가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웹툰 관련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맨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웹툰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웹툰을 아직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법안이 실제로 그런 어떤 웹툰 생태계나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잘 이해하고 이 법안을 논의하고 이제 만드는 것일까? 이제 이런 굉장히 큰 좀 그 각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금 세미나에서는 좀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실제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발제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시간상 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그 세미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실제 산업 생태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우리가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이 입법을 하기 이전에 많이 열리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아무리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한다고 해도 만들어지기 전 상태로는 절대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입법하기 이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이제 담론과 숙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기대 속에서 저희 세미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의 박천일 회장님께 함께 공동 학술 대회를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상 저희가 박천일 회장님께서는 좌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또 많은 말씀을 주실 것이라서 제가 개회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그리고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것으로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책 세미나는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또한 이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른 아침부터 저희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저희가 바로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 세션은 이제 종합 토론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그럼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관련 법안 검토라는 주제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로스쿨의 이기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문화산업 공정유통 관련 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안이 두 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정주 의원안이 2020년에 상정이 되었고 그 이후 2022년에 김성수 의원안이 이제 상정이 되어 있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안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회의록을 보시면은 국회 회의록에 문체부 제1차관의 명확한 입장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체부 제1차관 이제 문체부의 입장이겠죠. 문체부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그 회의록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유정주 의원안은 2020년에 발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그 불공정 행위의 유형 및 상생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입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정 취지하고 개정 이유를 들여다보시면은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 적용 대상인 문화상품 제작업자 및 문화상품 유통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한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핸드아웃의 이제 발표 자료집의 3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출발점은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기인합니다. 이게 이제 뭐 약칭을 해서 문화산업법인데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진흥법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규제법제가 아닌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담당 부서의 공무원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새로운 조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난 시점인 2009년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에다가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이라는 표제 하에 관련 규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규정이 들어올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문화산업법은 진흥법제이고 선언적인 조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걸 말릴 수는 없죠. 그래도 뭐 근거 법률은 들어왔으니까 근거 규정은 들어왔으니까 서로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있는 플레이들 모두가.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쭉 넣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4페이지에 보시면요, 2020년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2020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문체부 장관이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이제 이원화를 그 염두에 두면서 이제 공정위한테 이제 주로 이제 공정위가 되거나 방통위가 될 텐데 부처에다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협조 단계이긴 합니다. 뭐 이때까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경우가 되는데 바로 이제 지금 유정조 의원 안을 보시면은 금지 불공정 유형 금지 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그 구제책이 시정 조치가 들어가고 이행 강제금이 들어가고 과태료가 들어가고 이 기존에 있던 방통위가 하거나 아니면 공정위가 해야 되는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복 규제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체부가 이제 제2의 문화산업계의 이제 공정위 역할을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김성수 의원 안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명도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공정 유통 및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제 달라졌는데, 상생 협력은 어디서 많은 중기부 법안에 이제 있죠. 상생 협력법에 나오는 그 용어가 등장하고요. 앞에 부분 공정 유통은 유정조 의원 안을 이제 갖다 붙인 이제 약간 이제 조합형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법안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법안도 기본적으로는 틀은 유정조 의원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문체부 장관이 금지 행위를 위반한 문화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유정조 의원하고 같아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이제 달라지는 측면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5페이지 발표 자료집에 15페이지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김성수 의원 안과 유정조 의원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법명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수 의원 안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상생협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 해당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돼 있고요. 유정주 의원 안은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문화상품 사업자가 예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예술인복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이제 조문들이 또 그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정명령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김성수 위원안은 조금 이제 그 유정조 안보다는 절충을 해서 하도급법 및 이제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법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으면은 공정위도 이제 깜빡 속아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문체부 차관님의 말씀은 공정위와 협조는 이제 원활한 것으로 돼 있고 방통위는 도무지 협의가 안 된다. 지금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요. 유정조 의원 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시당초 방통위는 협조적인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그 회의록이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제 그 의원님들이랑 문체부 입장들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건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출발점은 김성수 의원안이 조금 더 완화된 안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요. 얘기를 하면은 문화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유정조 의원 아니든 그 김성수 의원 아니든 다 문화산업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12조의 2에 근거해서 이러한 조문을 구체화했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그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산업법은 진흥법제입니다. 근데 진흥법제에서 규제법제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흥법제일 경우에는 문화산업의 정의를 넓게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 영역을 할 때는 문화산업에서 해당되는 규제를 받는 사람, 규제를 받는 군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규제 평가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지원법제를 가지고 이 전체의 근거 법률을 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법 법에서 공정유통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 12조 2를 가져와서 이제 했고 전체적인 법에 보시면은 법령에서도 규제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인데 공정유통도 지원을 하기 위한 개념으로 있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문화산업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문화산업법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부분은 다 이제 공정위가 하는 그 영역 소관 업무하고 겹칩니다. 겹치는 뿐만 아니고 한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상당수 있습니다. 영화 비디오물에 관련된 산업도 있고요. 음악 게임, 그다음 방송 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공연 미술품, 공예품 완전히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죠. 그때 이럴 때는 지원법일 때는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첩 지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류를 지원하겠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규제를 할 때는 이제 중복 규제가 되면은 산업 자체가 이제 꺼져버릴 수도 있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문화산업법은 기본적으로 일반법이고요. 다른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이제 특별법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들을 보시면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점에서도 조금 이제 또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언급되는 법안이 이제 컨텐츠에 관련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 컨텐츠 산업진흥법인데 이 법도 진흥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저작권 보호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이제 컨텐츠 산업법의 이제 특별법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다른 법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뭐 있을 수가 있겠지만 컨텐츠 산업법이 문화산업법의 특별법이다라고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술인 지위와 관련돼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최근에 이제 통과됐고 실제적으로 그 실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성수 의원 안이 타겟팅을 하는 것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타겟팅을 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 예술인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라면은 유정주 의원하고 안하고 조금 차이점이 김성수 의원안은 문화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자라는 거거든요. 그 개정 취지에도 그 재정 취지에도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그 부분은 중기부가 해야 될 영역이기도 한데 왜 문화산업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문체부가 그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중기부 법안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법안이 지금 이런 그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그 이 제정안처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느냐 없어요. 저기 중기부는 주로 지원 쪽으로 하고 있지 이런 분들 하고 싶어 하지만 그 특허청이나 산업부나 그 공정위가 반대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하도급법의 영역 소관 법률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원을 하지 않고 규제를 하려면 도대체 그걸 빼고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법안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불공정 거래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 개별 검토 부분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그 교재에 여기 발표 자료에 보면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그 제정안을 내면서 기존 다른 법률에 있는 불공정 행위들을 다 검토를 하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정안 부분을 보면은 13조 제1항에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10가지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부당한 제작업 요구, 기술 자료 정보 제공 강요, 비용 증가, 계열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 방식 강요, 낮은 대가 책정, 그다음에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가 돼 있고요. 그다음 제재 처분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시정명령 이행 시에 미행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상생협력법을 보더라도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여기 보면은 그 벌칙 규정을 보더라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문별 검토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법안의 이제 불공정 행위 대다수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입법을 추진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율할 수 없는 범위가 이 범위다. 그래서 이 범위를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용어만 이제 문화산업에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지 실제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개정 취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없었던 문화산업계의 중소기업자들을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정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조문화를 할 때 제대로 이렇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울타리는 잘 쓰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방통이나 공정위 하는 역할하고 이제 겹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떤 범위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보면은 상생협력법에 나오는 저 정도가 가장 최대한이 아닌가. 예컨대 공정위한테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중소기업이 문제이니까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사법 자원을 쓸 수 있는 그 자원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6개월 내에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연장할 수 있고 뭐 이 정도가 최대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2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뭐 상생협력법,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생협력법도 사실 지능법이거든요. 거기에 일부 규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지능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으로 가져져 있지 이렇게 본격적인 규제법으로 탄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이제 자제가 있는 그런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상생협력법에는 이제 지능법인데도 그걸 그 연결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입법 방식도 희한합니다. 어떤 거냐? 보통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이 우선할지를 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냥 하도급법이 우선한다 그러면 될 거를 그러지 않고 뒤에 그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 하도급법이 우선한다. 이 입법 방식도 상당히 좀 특이한 입법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지난번 발표 때도 문체부 국장님이 와서 공정위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안 믿었는데 국회 회의록 보니까 문체부 1차관님도 공정위하고는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그 말도 믿지 못하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런 입법 방식을 동일했다? 그것도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그 입법되어 있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데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그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예술인의 관점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의 입장에서 그 법을 바라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업 그 공정유통 관련 법안은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 법이 그 문화산업계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 취지가 아니고 진짜 문화산업계의 예술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면은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그 최근에 이 법안을 얘기할 때마다 검정고무신법
검정 고무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가 그 미약한 사건을 감성적으로 연결시켜서 문화산업 공정유통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문화산업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진흥법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문화산업 종사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12조에 의해서 공정 거래 질서 구축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규제법을 만들자고 한다면은 이게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 법은 기본적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보시면은요, 그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이해될 수 있는 예술인이 자기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사실상 지배 영역 뭐 이런 용어까지도 등장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문화산업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유통이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경쟁력을 높이는 그 법안 자체에서는 상당히 산업의 그 플레이어들한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포괄 규제. 요즘은 규제는 나쁜 규제는 풀자는 것이 관점이고 좋은 규제는 계속 강화하자는 것인데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는 산업의 분야, 특히 한류와 관련된 분야는 어떻게 보면 창작 세계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포괄 규제 및 중복 규제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문체부가 전문성을 가진 부분은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문화산업의 이해가 충분한 것이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문화산업의 이해가 충분했다면 이런 법안이 안 나왔겠죠. 오히려 예술에 대한 이해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할 것이지 문화산업 유통 관련 법안에서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의 부분에서 상생 협력이란 말은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낯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정주 의원안을 찬성한다. 법명은. 그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 부분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성수 의원안을 수용하고 있고요. 다른 법률과 관계에서 보면 중기부 방통위의 중복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 소관 법률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김성수 의원을 수용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공정위 관련 법안을 입법을 한 방식도 아마 법제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다른 법률과 관계에서 규정하지 않고 금지 행위에서 빼는 특이한 형식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문화 산업의 상생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다음에 공급 계약 및 표준 계약서 제정 및 보건 부분은 이거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체부가 더군다나 그동안에 갖고 있는 콘텐츠 진흥원이 그 재정 보급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가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예컨대 당위적인 규정들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좀 더 현실과 가까운 표준 계약서를 내놨어야 돼요. 그런데 표준 계약서가 좀 동떨어진 문제도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지 행위는 10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뭐 표현들은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분쟁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겠다.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 법안을 추진하는 그 부처가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흥을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처에서 관장하는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게 그 문체부 내의 그 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정명령 부분은 그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정위 하도급법 최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선 적용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수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다른 법률 관계에서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하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금지 행위 고기에서만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건 뺀다. 이런 건 조금 그 입장이 그 입법 방식이 좀 생소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 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니까 이 조문을 뒀고요. 그 다음 부칙도 될 수 있으면 좀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1년 6개월 기간을 설정을 해서 수용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초기 단계에서는 유정주 의원 안이 나온 게 2020년이지만 김성수 의원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지금 2023년 상반기에 그 문광위에서 그 상정을 하고 축조신가하면서 의결 대안 반영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광위는 문체위는 통과한 상태이고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뭐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실제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관계로 상당히 통과되면은 이게 시장의 파괴력이 클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초기에는 적었지만 지금 아마 문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돼가다가 갑자기 지금 막판에 이렇게 돼서 그럴 텐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 교수님께서 문화산업 유통 관련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저 패널 토론,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과 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션 종합 토론의 좌장은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이자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회장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겨줄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 교수님께서 법안의 입법 취지와 또 내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또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법이 입법이 될 때 그 입법 취지, 목적이 정당한가 그걸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 법의 내용이 굉장히 그 목적성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실행 과정에서 그 법안이 효력성이 있을까를 또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런 실행 과정에서의 효력성에 문제점이 좀 많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이중 규제, 중복 규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셨지만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진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쭉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부서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규제의 영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 쭉 보시면 토론하신 분들의 그 토론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장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토론하신 분들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병철 교수님의 말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입니다. 뒤에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토론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법리와 관련된 측면에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교 교수님 발표에서 상세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상당히 또 부정적인 그리고 우려되는 측면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완전히 부정적인 법안이라면 이게 법안으로 형성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취지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공정한 유통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다 의견들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천 방법이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지 않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과연 이게 적정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진짜 공정한 것인가 하는 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제기되는 취지가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고 있는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이 검정고무신 사태는 저작자의 권리보호, 특히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되는 사안이지 이게 공정 유통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검정고무신 사태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스토리 작가, 그림 작가 그리고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 사이에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사실 내포되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이 비추어질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법리상으로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그런 온정주의적인 관점이 그 케이스에서는 모르지만 다른 일반적인 보편적인 케이스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이슈가 이 법안을 시키고자 하는데 선동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경계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36페이지까지는 제가 여기에 페이퍼에 다 써놨기 때문에 부처들 간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중복 규제 이런 문제들은 뒤에서 계속 말씀들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이 문제는 법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법학자로서 순수한 법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 앞에 법안을 보시면 이 36페이지의 박스입니다. 작은 박스에 보시면 13조가 사실 핵심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기호 교수님 발표문에도 보시면 앞부분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 몇 페이지일까요? 그 법안 소개한 부분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밑줄을 쭉 그어 놓으셨어요. 13조에 그 금지 행위를 보시면 다시 36페이지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시면 1항 본문에 문화상품 사업자는 문화상품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일단 이 아래의 모든 사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포괄적인 이제 허용 규범 요소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금지되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아래의 금지 사유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7호와 8호를 보시면 오른쪽 37페이지의 박스에 보시면
문화상품 유통업자가 특정한 문화상품 판매 대금, 결제 방법, 가격 조건 등을 부당하게 지정,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여기 부당하게가 또 들어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왜 반복해놨냐? 더 내려가서 8호에 보시면 아예 문화상품 제작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문화상품 공급 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를 또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읽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사실 이게 만약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요 앞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모르고 다시 집어넣었네요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법 만들어서는 곤란하겠죠. 일국의 법률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앞뒤도 안 보고 만드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초안 단계라면 제가 초안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 그러지만 사실 이 정도의 법안이 공개가 됐다면 이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단순한 오자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13조 1항 본문에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실 해석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행위들은 정당한 이유건 뭐건 그건 금지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부당하게 지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는 행위 요거는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의도가 숨은 의도로 읽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3조 1항 본문에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 적용할 때 입법할 때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렇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오자라면 너무 조급한 거고요. 단순한 오자가 아니라면 이 법안을 작성한 사람은 일단 의도가 13조 각 호에 해당되는 건 일단 금지하겠다. 정당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별로 안 하겠다. 정당한 이유에 관한 고민은 8조 7호 8호에 해당 부분에서만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숨은 의도로 읽힙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법안을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걸 적지 않은 이유는 불행한 사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 저도 이걸 문자로 남기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실 문화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산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가습기 시즌인데요. 가습기를 제작하면 가습기 판매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고 판매 유통업자가 도매업자가 얼마 정도, 소매업자가 얼마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대부분 정해지고 그 범주를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상품은 이것이 사업상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고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검정 고무신은 엄청난 히트를 쳐도 하얀 고무신은 히트를 못 치거든요. 그 색깔 때문에 그러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그냥 실물 고무신이면 검정 고무신이나 하얀 고무신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고무신의 질이 똑같다면. 그런데 문화상품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하는 유통사업자와 저작권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이 초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화상품의 경우엔 성과가 낮은 저작권자는 당연히 초기에는 낮은 비율을 감수하고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고요. 아주 유명해진 저작권자는 매우 높은 비율이 아니면 그거 문화상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20%가 적절하겠어요? 80%가 적절하겠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가습기 팔았을 때 유통업자가 80% 가져가고 제작자가 20% 가져가고 이거 불공정한 것이다. 이거는 뭐 6대 4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는 이 대가를 어떻게 문화상품 제작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가를 정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이 대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상품의 특성이 이 금지 행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렇지 않다면 아마 만약 높은 비율로 저작권자에게 배분되어야만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무명의 새로운 작가들은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품 유통업자라도 이미 보장되어 있는 저작권자에게 같은 비율을 주고라도 그 사람 문화상품을 받아오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초기에 신인에게 제가 그 높은 비율을 주고 문화상품을 받아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새로운 신규 저작권자의 진입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점도 검토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문화산업의 특수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 사업자들 간의 적정한 분배, 배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제가 잘 못했는지 안 돼서 요거로 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승민입니다. 오늘 발제자께서 굉장히 풍부하게 잘 분석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고요.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이 법안을 보면서 할 말이 무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토론문에 담았지만 다 담은 건 아니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드리는데, 다만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체부가 이제 이 법안을 보니까 아예 뭐 대놓고 이제 규제부서로 거듭나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 사실은 문화산업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문화산업에 대해서 이런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면 아마 문체부가 이제 우리나라 부서 중에 가장 옥상옥에 있는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체부의 목표인지 한번 묻고 싶고, 사실 아까 우리 이교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규제 법안에서 개념정의 넓게 잡으면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이런 신뢰가 되게 많습니다. 문체부 소관법령 중에요. 게임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그 법의 명칭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거 누구도 진흥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규제법이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옥죄고 있는 법인데, 물론 문체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근데 왜 그렇게 게임 산업을 옥죄게 되고 있냐? 왜냐하면 법 이름이 진흥에 관한 법률이어가지고요. 게임물의 정의를 무지무지 넓게 잡아놨어요. 게임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강력한 규제를 다 도입을 해버리니까 게임이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게임 규제를 하는 나라는 베트남 정도 가야 있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능법제에다가 규제를 장치를 잔뜩 설정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미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체부에서는 자기들이 규제를 잘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성장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규제를 자기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형성이 되어서 문화산업이 발전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떨지 80년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세계에 그런 규제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맨날 갈로아파고 센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런 얘기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규제를 하려면 시장에 문제가 있어야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시장에 실태 조사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법률안 제한 이유나
이런 데서 다 인용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요거 하나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없으니까. 그래서 콘진원이 2021년에 발주해가지고 KDN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해가지고 한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요. 뭐 이거 뭐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조사 자체 표본이 적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조사 자체는 좀 중립적으로 됐어요. 근데 자, 다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10대 불공정행위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39페이지에 있는 요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 요게 지금 그대로 금지행위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프리랜서의 87.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근건데, 우리나라 규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실태 조사, 표본이 뭐 프리랜서 400 몇십 명인가 조사한 건데, 불명이 그중에 8명인가는 심층 인터뷰였고 나머지는 다 설문지 한 두세 장짜리 돌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 체크. 근데요, 여러분들 서울에서요, 임차인들한테 월세에 불만 있느냐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퍼센트 나오나? 한 99%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 규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임대인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프리랜서만 조사하고 기업들은 전혀 조사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87.7% 정도의 그 응답률에 그 제일 불만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여기 40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건데요. 여기 4번 세 번째 단락인데, 문화상품 수령 유통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 현저히 낮은 대가 측정, 요 세 가지가 제일 불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상대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량 상품인데, 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돈 내놔. 그 다음에 야 이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유통 못해 그랬더니 그럼 추가 작업 필요하니까 돈 더 줘, 이거잖아요 이게. 그럼 물론 그게 갑질일 수 있어요. 갑질일 수 있는데 반대로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내면 망하는데, 저는 보면서 뭐 제 석사 박사 제자가 논문 대충 엉망으로 써놓고 저보고 무조건 논문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이 콘텐츠 영역에서는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아무리 돈 많은 사업자라고 불량품 유통해 줘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무슨 넷플릭스가 큰 게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유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불량 콘텐츠 몇 개만 돌아다녀도 그 OTT 안 보죠. 근데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 이거를 프리랜서들 말만 듣고 이게 무슨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조사의 자체가, 규제의 근거부터가 애초부터 크게 문제가 있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갑질을 당하는 프리랜서들이 없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있겠죠. 갑질하는 대기업도 있겠고. 근데 다만 조사를 일단은 제대로 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한쪽만 조사해놓고 우리 사회에 마치 이런 문제가 만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되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내용들도 쭉 읽어보면 좀 엉망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 결제 방식 강요가 문제라는데 이건 그럼 구글 애플한테 따져야지 왜 문화상품 유통업자한테 결제 방식을 강요한다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례 조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금지행위로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기술정보 강제 양도, 문화상품 사재기 및 구매 강요,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무상 양수, 이거 기존 법에 있기도 하지만 일단 강요나 강제란 말을 쓰려면 이거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예요, 애초부터가. 그럼 구성요건에 강제나 강요가 있다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잖아요. 공정거래법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여기서 반복하느냐.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상대적인 거 그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41페이지에 판촉 유통비용 전가인데, 이거는 우리 오병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맥락이 닿는데요. 이거 금지하면 판촉 유통을 기업들이 안 하겠죠. 우리 이게서 선례가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판촉 비용 무조건 50%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하라고 그랬더니 판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겠어요? 근데 심지어 그 롯데백화점 그 줄세우기 쇼핑, 그거는요 판촉 비용을 거의 한 90%를 롯데가 부담했는데도 납품업자 의사 제대로 확인 안 했다 그래서 공장장한테 시정명령 맞고 과징금 맞고 대법원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때 대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이게 어지간해 가지고는 유통업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비용의 90%를 부담하고도 제재를 받으니까 그럼 안 하겠죠. 왜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50% 분담 뭐 이런 규정도 없고, 하여튼 이 상태로 되면은 무료 보기 한 2회 정도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웹툰에서 제공한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부담해라,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안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인 작가들 왜 씁니까? 검증된 작가들 쓰지. 제가요 작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350부 팔렸거든요. 메타버스 업업이라고 박영사에서 출간했어요. 그렇게 350부 팔린 게 박영사 탓인가요? 그러니까 참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대규모 유통법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다가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을 우리 해마다 정부에서 하잖아요. 코세페에 기업들이 다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판촉 비용 50%를 기업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코세페도 판촉이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공정위가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법을 완화해주는. 왜냐하면 코세페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 예. 이게 완전히 촌극이거든요. 만들어놔서 현실에 안 맞는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걸 자인한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플랫폼의 지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에 선택받은 자만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료 1위에 보기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선택을 하는데 이제 그 무료 1위에 보기에서 유통업자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유통업자가 선별해가지고 몇 개만 딱 띄울 텐데 그러면 오히려 플랫폼의 지위가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이 의도된 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요. 이 정도 강력한 규제를 하려면요. 문체부가 정부기관이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규제위원회야죠. 지금 우리나라 공정위 방통위도 지금 자꾸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독립성 중립성이 다른 외국에 비하면 없어서 문제인데 예, 그나마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도 그런데 아예 정부 부처 소속인 그것도 진흥 업무, 인허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가 이런 강력한 규제까지 하겠다.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숨을 쉬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 이게 방통위하고 공정위하고 같이 제재를 해도 제재 수위가 공정위가 이제 훨씬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방통위 사건은 소송이 별로 없습니다. 공정위 사건은 굉장히 소송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정위는 인허가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소송을 해도 기업들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는데 방통위는 인허가권을 같이 갖고 있는데 제재를 하니까 불복을 아예 못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통위 제재에 대해서 불복한 사건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문체부 같은 데가 이런 규제를 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인허가권에 진흥권에 이거 각종 예산 문화사업 관련 예산을 다 주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런 규제를 하려면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규제위원회를 만들고 얘기를 해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들도 다 집행 안 해왔어요. 문체부 제가 지금 미안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들에 대해서 조사 인력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담당 부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뭐 10여 년을 벌였고 표준계약서 실효성 있게 만들으니까 현실에도 안 맞는 표준계약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한번 만들어 놓고 하나도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30%도 안 되니까 이제야 사는 소리가 표준계약서는 실효도 없으니까 법적 규제를 하겠다. 아니 애초부터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법적 그게 그래도 실효성이 없으니 법적 규제를 하겠다. 이게 순서지. 제대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 그리고 검정고문진 사건도 사실은 저작권 계약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정작 또 이 법은요 서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는 규정은 또 없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규제는 그거거든요. 이게 이 컨지는 실태조사 보면 한 15% 정도가 서면 계약 없이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서면 계약 교부 의무는 강제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게 필요한 규제 같은데 정작 그건 또 없어요. 그건 뭐 기업들도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서면 계약서 주고 시작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런 규제는 없으면서 이상한 규제들만 잔뜩 넣어놨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실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는 이게 국회가 우리 여기 언론들 많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국회의원들한테 법 적게 만든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 양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1,500개가 넘습니다. 무지무지 법률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개별법이 7, 8개 있는데도 또 3번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국회의원들이 뭐 법안 발의 건수가 적다 논다 이러니까 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질 높은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법 말고요. 예. 우리 그 책자에는 이 세미나가 11시 반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2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병철 교수님하고 이승민 교수님 토론 부족하셨으면 추후에 더 추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법학자의 토론이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학자의 토론을 또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권남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남훈입니다.
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교 교수님이 이제 법학자로서 이게 법적 그 이슈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셨고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끄떡끄떡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듣고 있는 중인데 저도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나름 이제 공정거래 쪽 그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편에 속하는 경제학자라서 약간은 이제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약간 그걸 대변하는 말씀도 약간 섞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뭐 법 이름 그러니까 공정거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오늘 그 주로 이슈가 된 것도 이제 불공정거래 이 양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이 법의 문제점을 이제 그런 거를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그 이 공정거래법 그리고 뭐 불공정거래 행위 뭐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는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들을 규제를 하는 그게 이제 보통 경쟁법의 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거래의 내용 자체가 불공정해서 이 부분을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면은 그 후반에 그 뒤에 있는 거래 자체의 불공정성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 법의 내용도 거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 관계에서 그러니까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거래 관계에서 뭐 미칠 수도 있겠죠. 아주 간접적으로.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거래 관계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거래가 왜 일어났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상호 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그 거래 상대방이 뭐 납품을 하건 뭐 유통을 하건 제작을 하건 누구든지 간에 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노예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호 간의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만 왜 불공정한가? 이게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큰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매우 지나칠 정도로 사회가 억셉터블한 수준보다 지나칠 정도로 휘둘렀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그 나눠 가지는 몫이 달라지는 거는 그 자체로 하나도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력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아까 그 이승민 교수님 재밌는 비유도 많이 들어주셨지만 저랑 제 그 제자 간에 서로 협상을 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저의 협상력이 훨씬 더 높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맘대로 그 논문을 통과시켜 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 거래 자체 우선 이제 거래 자체가 이익이 있어서 거래가 되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협상력의 차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협상력이 크다라는 것은 대부분 왜 협상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사이즈가 크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에 그 이 컨트리뷰션이 크기 때문에 협상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의 규모가 사이즈가 크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사실은 이 거래를 성공시킬 확률이 높고 그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데 공헌한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상력의 차이 자체가 불공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백그라운드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든지 뭐 하도급법 뭐 이런 그 대규모 유통업법 이런 데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공정거래법상의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법으로 뭐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선진국 중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일 텐데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갑질이 없느냐? 갑질이 있을 수 있죠. 갑질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법으로 해결을 하죠.
소송을 하거나 계약을 우선 자유의사에 의해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조항 자체가 만약에 위반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법으로 해결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왜 그거를 불공정 행위를 규제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아직 계약의 문화가 계약의 제도적인 문화적인 그런 이 성숙도가 낮아서 계약을 아까도 이승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서로 된 계약을 안 맺고 그냥 일단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실제로 문서로 뭐 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뭐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써 뭐 이러면서 이게 계약서를 못 쓰게 하고 나중에서 이제 뒤통수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나중에 이제 계약을 제대로 위반을 해서 제대로 안 해서 법으로 그걸 호소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저쪽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쪽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그 대가를 그러니까 승소를 하는데 드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다 말라 죽죠. 이제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문화가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정부의 비호를 받고 이 재벌 대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작은 사업자들을 좀 쥐어짜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에 반대급부로 이런 작은 사업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이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것이 그런 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게 마치 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맺어진 사적 계약은 상호간의 이익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협상력의 차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다만 이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줄여가는데 그것이 정부의 규제라는 수단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지금에 논의되고 있는 이 법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문화산업과 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연원 자체가 거래상의 지위가 굉장히 센 쪽이 너무 지나치게 압도적인 협상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쥐어짜지 말라라는 게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의 기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상 지위에 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그게 유통업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작과 유통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제작 유통이 다 수직 결합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느 단계에서 자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너를 그러면 이제 정의상 너를 제작으로 봐야 되냐 유통으로 봐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엉뚱한 거를 논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오병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약간 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공정거래 법 쪽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라는 표현은 이 부당하게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부당하게는 똑같이 부당해 보여도 부당하게라고 했을 때는 그 부당성의 내용을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웬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rule of reason, false illegal 이런 표현을 쓰는데 rule of reason은 합리의 원칙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고요. false illegal은 일단 불법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합을 했는데 담합을 가격을 서로 모의한 증거가 딱 걸렸다. 그러면 그냥 빼박 불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건 이제 당연 위법이죠. 근데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할 때는 당연 위법에 가까운데 다만 그래도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 아닌 이유를 한번 대봐라. 그런 걸 우리가 준 당연 위법이라고 하거든요. 퀘자이 펄스 일리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당연 위법이라고 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어떤 절차에 거쳐서 구제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애초에 제가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협상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거는 빼박 무조건 불법이다 이런 접근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인 얘기를 제가 법과 경제를 막 자꾸 넘나드는데 이 중소사업자 보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앞에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저 용어도 있습니다. 이게 억류의 문제, 이제 홀더 프로블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 계약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열심히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상이 잘 안 되고 불확실해지면 불확실해질수록 투자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단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처음에 이거를 뭘 해주세요 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중에 막 상황이 바뀌면서 그 처음에 합의했던 조건이 나중에 가서 이행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사실은 경제학에서 저희가 뭐 어떤 기업의 범위라든지 어떤 계약의 문제라든지 뭐 장기 계약, 단기 계약, 그 다음에 뭐 수직적 결합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부가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야 뭐 다 좋은 의미에서 다 좋아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 정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가 한 거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올 리스크가 커지면 이거는 당연히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이 프리랜서나 이렇게 외주를 거의 주지 않고 인하우스로 돌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요. 하여튼 이런 그 큰 변화를 과연 예상을 한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 산업투기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된 건데요. 공정위가 그 전반적인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래 관계에 대해서 이 경우는 특정 산업에 이제 그 규제를 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말씀 이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규제 권한을 특정 부서에게 주느냐보다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규모의 경제가 있고 굉장히 소수의 그런 아주 특정적인 그런 사업자, 옛날 통신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뭐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인허가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그거에 스페시픽하게 규제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그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특정 산업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다양성이 높고 차별화가 아까 오병철 교수님이 처음에 이게 얼마나 밸류업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는 규제를 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산업 규제는커녕 일반 산업 규제보다도 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더욱더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번 이 법안이 자칫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계속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경영학적 입장에서 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의 최영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상명대 최영근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문화산업 공정유통 관련 법안을 발제해 주신 이규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영학자로서 문화산업 생태계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팝을 시작으로 우리의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오징어 게임을 정점으로 음원, 웹툰, 영상으로 이어지는 K-컬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OTT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아마존과 애플은 만화의 종주국인 일본에서 웹툰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내 음원 시장은
순식간에 유튜브 뮤직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오프라인 시대의 유통업체들은 해당 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가 디지털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유통업자들은 몰락하고 그 자리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문화 콘텐츠를 유통하며 창작자들의 원작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경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 자금을 앞세운 해외 빅테크들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국내 OTT를 시작으로 웹툰 플랫폼, 음원 플랫폼을 고사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며 이렇게 해외 빅테크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해외 빅테크 플랫폼들은 국내 창작자들이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할 갑질과 이득을 취함으로써 창작자들은 기대 수익이 줄어들어 창작 행위에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국내 콘텐츠 플랫폼의 몰락과 국내 창작 행위의 위축은 소비자와 국가 경제의 피해에 전가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시대에는 이전의 문화 콘텐츠의 오프라인 유통 시대와 달리 창작자의 기대 수익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많은 창작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오프라인 유통 시대와는 달리 진입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산업 조직론 관점에서 보면 문화산업은 개인의 철학에 기반한 예술 산업이 더 이상 아니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벤처 산업의 구조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벤처 산업의 생태계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시장 상황에 근거한 단계별 투자 조건과 벤처 캐피탈의 밸류 애디드 서비스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에 근거한 단계별 투자 조건은 사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단계 벤처기업은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투자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후기 단계 벤처기업은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투자 조건은 벤처 캐피탈이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은 오랜 동안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획득한 인맥과 식견을 기반으로 자금 투자 이외에도 인재 영입 및 인력 교체, 마케팅, 기술 조언 등을 제공하는 밸류 애디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은 투자 경험이 적은 벤처 캐피탈보다 투자 경험이 많은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선호합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문화 산업의 생태계가 이미 벤처 산업의 생태계와 동일한 구조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벤처 캐피탈보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문화 콘텐츠 창작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유통을 통해 생성된 문화 소비자의 행태 데이터들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거시적 트렌드와 소비자의 미시적 행태까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창작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D2C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외 빅테크들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매우 용이하게 진입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규호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문화산업 공정유통 관련 법안들을 보면서 문화 콘텐츠의 오프라인 국내 유통 시대에 벌어졌던 갑질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선의의 입법 취지는 10분 이해하나 현재 글로벌화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국내 문화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시대의 약자였던 창작자의 일방적인 보호보다는 신인 창작자들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투자와 유통을 담당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단계별 투자 조건과 적극적인 밸류 애디드 컨설팅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벤처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벤처 산업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만 벤처 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벤처 캐피탈과 벤처 기업 간의 단계별 투자 조건과 적극적인 밸류 애디드 컨설팅을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법적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벤처 캐피탈 협회는 벤처 캐피탈과 벤처 기업 간의 투자 및 밸류 애디드 컨설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벤처 캐피탈과
벤처기업 간의 투자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공정유통 법안은 벤처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단계별 투자 조건과 적극적인 밸류애드 컨설팅을 법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신인 창작자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유명 창작자들의 작품들만 플랫폼에서 유통시키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K 콘텐츠의 창작의 다양성은 감소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해외 빅테크 플랫폼들이 국내 문화 생태계를 장악하는 걸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벤처 산업 구조에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된 디지털 문화 산업 생태계에 대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메커니즘 관점을 가지고 문화산업 공정유통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창작자에 대한 인지도를 무시한 일률적인 보상 조건과 창작 과정에서의 플랫폼의 개입 금지 등 법안 내용은 창작자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 취지에서 생각지 못하게 신인 창작자 진입 봉쇄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 생태계의 고사와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장악이라는 국가적 성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산업 공정유통 관련 법안의 내용을 오히려 미국처럼 단계별 투자 조건과 밸류애디드 컨설팅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K 콘텐츠의 미래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국내 OTT의 파괴를 간과하여 국내 OTT 허가를 늦게 내줌으로써 국내 OTT에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국가적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어떤 산업보다도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를 잃은 나라는 그 경제뿐만 아니라 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발제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방향을 원점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문에는 없지만 몇 가지 조금 코멘트를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된 검토되고 있는 관련된 법안들을 보면서 저는 법학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남녀 관계에 관한 관계에도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규제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 관계는 사랑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서로 간을 상대방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과연 세세한 관계성에 있어서의 내용 행태까지도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의문입니다. 또한 모든 산업 생태계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또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태계를 잉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발전 단계에서는 정부는 지원하고 규제를 철수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런 것이 역행되고 있는지 조금 답답할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체부가 이런 법안들을 강행한다면 이런 걸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 공무원들께서는 좋아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문체부 산하에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OTT, 웹툰 플랫폼, 음원 플랫폼을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LH토지공사처럼 문체부가 만약에 이런 걸 직접 해보면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 법안을 다시 개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탁상 공론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토론이 특히 이제 다양한 학자들께서 또 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풍성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이 벤처 산업의 생태계와 유사하다. 이게 자칫 이런 법안을 통해서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자들의 역차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또 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산업, 미디어 산업의 분야의 싱크탱크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유선 연구위원께서 토론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유선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앞서서 그 발제해주신 이규호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해주신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잘 배워가는 자리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러면 조금 뭔가 차별성이 있으려면 아마도 제가 정책연구소에서 정부와 조금 가깝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미디어 시장 분석실이기 때문에 주로 방송 그리고 이제 영상 컨텐츠 이쪽 미디어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니까 이쪽 산업의 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좀 중복을 좀 피하면서 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입법 취지에 공감하죠. 그리고 문화산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제 밥벌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와이프도 문화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아팠었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재규 감독의 정신병동의 아침에 와요를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너무 좋은 뭐 힐링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산업이 뭐 이 산업의 어떤 사이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규모를 떠나서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입법들이 또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창작자를 보호하고 제작업자를 보호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이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꺼진다면 사실 이 산업이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되지 않은 어떤 법 제도나 규제는, 특히 규제는 상당한 좀 폐해를 만들 수도 있고 큰 부작용.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사실상 이제 뭐 국경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이 좀 잡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법안이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콘텐츠에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영상 콘텐츠는 좀 이렇게 독특하죠. 뭐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뭐 이 제작 인력이 여럿이잖아요. 감독도 있고 작가도 있고 스태프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작자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투자한 투자 배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사람 그리고 기업들이 협조해서 만드는 종합 예술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작품이 흥행을 했을 때 책임 소재 누가 공을 누구의 공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안 됐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산업에서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이게 누가 그러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어떤 특정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영화 쪽에서 이 투자 배급사 그리고 제작사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 편집본을 영화가 촬영되고 있었고 이미 한 뭐 30억 이상의 돈이 이미 제작비로 활용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이게 처음에 기획안과는 다르게 시나리오와는 좀 다르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제작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는 그 영화 감독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물론 이건 기사를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얘기, 개연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감독님은 아니다라고 뭐 했고 결국 둘 간의 분쟁이 뭐 결국 감독님이 하차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제작사의 횡포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고 둘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만큼 이미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 투자사들은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그것을 보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에 근거하지 않고 뭔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대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영상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다루고 있는 제작 활동을 방해하고 어떤 것을 지연시키려는 행위 이것을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사례별로 봤을 때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당한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과거 몇 년 전에 이런 좀 뭐 외주 제작 관련된 방통위 업무를 좀 같이 옆에서 지원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작사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규제를 해야 하느냐 법 규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산업이 복잡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 법안에서는 문화산업의 정의가 너무너무 폭넓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행령단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좀 많이 좀 저희들이 숙고하고 다시 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금지행에서는 여기서 문화산업 사업자가 유통업자와 제작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지나치게 시장을 좀 산업을 단순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작업자와 제작업자 간의 관계, 저작자들은 다 제작업자로 볼 것 같고 제작사도 제작업자일 것 같고요. 심지어 방송사도 외주 제작 거래할 때 자기들이 제작업자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완벽한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방송사의 제작 인력이나 방송사의 어떤 장비들이 제작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방송사는 이게 단순한 유통업자인가 제작업자인가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르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의 제작의 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떤 지금의 그 실제를 무시하고 어떤 이상적인 것만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영상 콘텐츠, 엔터 비즈니스 뭐 이런 쪽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업 구조와 계약 구조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 법안은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걸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 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계약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품을 미리 어떤 뼈대만 보고 상당히 많은 돈을 심지어 다 만들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의 성격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산업의 특성. 그리고 심지어 영상물을 만들어 놨을 때 시청자들에게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정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적 계약도 되게 중요합니다. 계약의 구조. 그런 것들을 좀 일률적으로 조금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공정거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겠다. 이런 접근이 조금 위험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필요하지만 좀 숙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뭐 여기도 사업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뭐 되게 잘 되고 있죠.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 제가 자료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탑 10을 발표하고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비영어권 TV 시리즈 중에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산을 해보니까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 35%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물론 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한 국가가 그것도 한국어를 쓰는 국가가 그 컨텐츠가 넷플릭스 전체 비영어권 TV 시리즈 중에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대단한 성과죠. 그리고 그 성과가 이어지고 더 확장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상당히 넷플릭스의 어떤 독점력도 좀 커지고 국내 사업자들이 위축되면서 건강한 경쟁 관계가 좀 위축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법안들이 자칫 좀 규제 민감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국내 사업자들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대가 이 산업이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규제 법안을 만들 때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 많이 주셔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복잡한 그리고 다원화된 문화산업을 단순화해서 규제하는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제 토론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유향 박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김유향입니다. 사실 이 법률안은 관련 토론회도 좀 있었고 그 우려와 찬성 이 양편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는 잘 참여를 안 하는데
그 모 회장님의 강력한 권유하에 그냥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관련 찬반에 대한 의견은 제가 그전 토론회도 보고 했는데 사실 제가 더 덧붙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법안이 그 올해 3월 29일 그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대안 의결되었고 그 과정에 여야 간에 눈에 띄는 이견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국회 외부에서만 뜨거운 쟁점 법안이라는 점에 좀 출발해서 향후 그 법안의 진행과 관련하여 좀 고려해야 될 그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법안 관련한 너무 좋은 토론들을 이미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이게 그 현 정부 국정 과제이고 그리고 2023년 그 문체부 그 업무 보고의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마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러실 텐데 굉장히 어떤 입법이 통과될 건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두 가지 이제 변수라는 거. 그래서 그 부서는 아마도 굉장히 사활을 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려할 거는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때 그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위원회 심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좀 의결된 측면이 있거든요. 전제가 그때 좀 붙었어요. 근데 방통위와의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수가 그 새로운 방통위원장님이 오신 거고 그 사이에 오신 거고 그리고 공무조정실 협의도 없었다는 거. 요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 뭐 기사들도 그렇고 법사위의 체계심사 관련한 얘기를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에서 체계심사의 가장 핵심이 타법과의 관계 검토이거든요. 결국은 다 이제 부처와 이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고려를 이 사실은 하는 건데요. 근데 그리고 왜냐하면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핵심 많이 충돌하지도 않은 법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변수이고 그리고 그 이제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제가 국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쟁점 법안이 아니면 법사위에서 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막바지에는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를 보면 마지막에 4월, 5월 두 차례 법사위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약 270건의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토론 없이 거의 다 그냥 가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이때 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마지막 4월 회의인가에 제 기억에 통과되었거든요. 근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도 사실 공청회도 재정법인데 공청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지적도 좀 있었는데 그 법안을 발의한 분이 이제 업소를 하는 거죠. 업소를 하면 사실은 여야가 크게 이렇게 쟁점이 아닌 경우에는 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270건 중에서 약 270건 중에서 토론이 그나마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건 몇 건이 안 돼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런 정도 이 논의를 거치고 통과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법사위 체계심사 과정이 남은 거를. 그리고 그 검정 고무신 사건을 사실 계기로 이루어진 이제 법률안입니다. 그건 모두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특정한 현안 이슈 그것도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감성에 기반해서 나온 법안들이 통과는 빨리 되는데 이후에 그만큼 또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또 그 개정 논의가 있거나 뭐 이 굉장히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이 어떤 그 감성적 그 맥락에서 제기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그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게임 셧다운제 경험이 있는데 이 게임 셧다운제가 통과될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국회 문화방송통신팀장으로 이쪽 관련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좀 반대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 게임 셧다운제로 학생들이 수면권에 그렇게 그 핵심 목표로 수면권이 나오는데 학생들의 수면권을 방해하는 거는 과외나 뭐 입시나 이런 거지 그 게임 셧다운제도 아니었고 이게 사실 법의 목적이 큰 효과는 없는데
당시 우리 그 게임 산업은 사실은 결정적 국면을 향해 가고 있던 시기였는데 물론 그런 지적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너네가 게임 산업이 경쟁력이 있었으면 결국 뭐 이 셧다운제 하나로 그렇게 게임 산업 우리 게임 산업이 이렇게 뒤처졌겠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산업은 어떤 결정적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 국면을 규제가 좀 치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후에 저희가 2021년 그 상임위 검토 과정에 거기서 저희에게 특히 이제 여가위 쪽에서 영향 분석을 좀 해달라. 그동안 10년간 해본 그 효과에 대해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면권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게임 산업이 꼭 이것 때문에 그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단언하기 어려운 좀 더 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당시에 그 반대했을 때 그 통과되는 그 분위기가 대부분이 자제분들이 있는 그래서 게임을 너무 하는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의 그 감정적 대응을 엄청나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폐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몰 상임위 심사 과정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 입법영 분석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검정고무신 관련해서는 지금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재권 양도계약 관련해서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핵심 쟁점이 되지 않고 이 법안이 이렇게 돌출한 것들이 좀 약간 이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국회 이제 디지털 관련한 법안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그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 규제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 긴장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가 법률안 명칭은 문화산업 뭐 이런 명칭이지만 결국은 그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측면에서 지금 대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상 제가 최근에 그 홍대 밴드를 하는 아주 조그만 여러분 여기 계신 아무도 모르는 분들 모를 그 밴드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주 마이너한 장르를 하고 있는 밴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제 어려워요. 막 친한 사람 잔뜩 동원해도 가면 50명도 안 오고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밴드인데 거기 밴드의 가수를 만났더니 미국에 있는 꽤 좋은 전문 레이블에서 자기들 거를 그 이제 무료로 이제 뭐 한 500장 만들어 가지고 250장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너네 250장 가져라 이렇게 해서 제작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네가 인정을 받았냐 그랬더니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글로벌하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미 그 이제 이런 아주 마이너한 장르의 국내 그런 밴드조차도 글로벌 플랫폼들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상 이 글로벌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를 하지 않고 국내만을 이제 들여다보고 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요즘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이제 되고 법안으로도 제출된 게 이제 입법 영향 관련한 건데요. 사실 그 입법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이 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단순한 정부 부처 간 관할 경쟁이라든지 어느 쪽이 더 심정적인 정당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게 통과되면은 나중에 집행 과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야기되더라고요. 법안 통과되자마자 야기되는데 실제로 한번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일몰제가 있던 그 게임 셧다운제도 10년을 그냥 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통과되고 난 법을 그 영향을 이렇게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논의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태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 이제 글로벌 문화 시장과 우리 이제 문화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과연 공정거래에 정말 의미가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오늘
그 이제 경영학 뭐 경제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얘기한거나 황유선 연구위원님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영향 분석에 들어가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 검토 자료로 다시 한번 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 시간이 굉장히 짧은 가운데 그냥 법사위에서도 그냥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상 우리 6분의 지정 토론자님들의 토론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신 이규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저기 발표 저지 뭐 정리할 그 지금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기 더군다나 저기 민법 쪽에도 조예가 깊으신 오병철 교수님께서 이제 정당한 또 부당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승민 교수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비교를 해주시는데 이제 진단은 뭐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처방이 잘못됐다는 용어를 굉장히 조금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생각하기 때는 진단은 항상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처방이 너무 과하게 돼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제 뭐 말씀해주신 권남원 교수님, 최영건 교수님의 분석에서 그 특히 권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그간의 실태 조사의 부분이 편향돼 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금 요즘 문제되는 것이 여러 설문조사의 편향성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표본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잡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잡고 결과는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재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유선 연구위원님께서 여기 뭐 실무에 계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체위가 직접 경험해 보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공무원은 역시 공무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유양 박사님께서 입법조사처에서 아마 페이퍼에 내용이 없는 것은 국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힌트는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잘 해보라는 취지인 것 같으시니까 저기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사실 문체부는 어떻게 보면은 불덩어리에 지금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권한이 그만큼 막중해 주는 만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문체부의 오비들이 혜택을 누린 만큼 문체부의 안에 있는 분들은 자칫하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체부 오비를 위한 법으로 탄생하시면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경찰에 계신 분들이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고생하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이대로 좋은가인데 이대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 취지에만 몰입하시고 이것이 실행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관련 상임위의 의원님께서 좀 잘 대응을 하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심화시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